저는 서울에 사는 33살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까지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파혼을 했거든요.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본 건 경찰서도 법원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냥 퇴근길에 걷던 평범한 거리였습니다. 그날 저는 회사에서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고 저녁 햇살이 건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죠.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 그런 일상적인 소음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눈이 마주쳤습니다.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그 사람과요. 저는 멈췄습니다. 상대도 걸음을 멈췄어요. 몇 초였는지, 몇 분이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시간이 길게 느껴졌다는 것만 기억나요.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사도 질문도 설명도 없었어요. 그저 시선만 마주쳤을 뿐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스쳐 지나갔고 신호등은 바뀌었고 세상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 둘만 정지해 있었던 것 같았어요. 먼저 시선을 돌린 건 저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때가 정말로 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난 뒤였으니까요. 저한테는 분노도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지나간 인연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꽤 흐른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했다는 걸요. 주변 지인들을 통해 간간히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변화가 완전히 저와 무관하지만은 않다는 걸요. 제가 직접 무언가를 한 건 아닙니다. 복수를 계획한 적도 없고 누군가에게 말을 퍼뜨린 것도 아니에요. 전화를 한 적도 만남을 주선한 적도 경고를 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선택이었어요. 제가 그걸 선택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해야 할 것 같아서 한 일이었거든요. 그게 뭐였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관계가 이어졌고, 어떻게 끝났는지요. 그래야 이 이야기가 이해될 테니까요. 저와 그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3년 전 일이었어요. 당시 저는 회사 생활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시기였고, 연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는 날이 많았고, 퇴근 후엔 피곤해서 집에서 쉬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선배가 괜찮은 사람이 있다며 소개를 해줬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어요. 그럴 여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선배가 정말 좋은 사람이니 한 번만 만나보라고 해서 결국 나가게 되었습니다. 박종훈이라는 이름의 남자였습니다. 저와 동갑이었고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첫인상은 무난했습니다. 잘생기거나 특별한 건 아니었지만 불편하지도 않았어요.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몇 번 더 만나게 되었고 어느새 사귀게 되었습니다. 밀당 같은 건 없었어요. 서로 호감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가 되었죠. 저는 그 평범함이 좋았습니다. 드라마틱하거나 자극적이지 않은 편안한 관계였거든요. 3년을 만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크게 싸운 적이 없었어요. 물론 의견이 다를 때도 있었지만 대화로 풀어나갔습니다. 성격이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주말마다 만나서 영화를 보거나 맛집을 찾아다니고 명절에는 서로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요. 둘 다 30이 넘었고 결혼할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상견례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부모님들도 서로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웨딩홀을 예약하고 스튜디오 촬영 날짜를 잡고 드레스와 예복도 맞췄습니다. 반지도 함께 골랐죠.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문제는 신혼집이었습니다. 둘 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 근처에서 집을 구해야 했거든요. 월세는 매달 나가는 돈이 부담스러웠고 매매는 저희 형편의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전세로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집값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산 안에서 괜찮은 집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주말마다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집을 보러 다녔지만 마음에 드는 곳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는 카페에 앉아서 신혼집 문제를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내린 결론은 자금을 반씩 준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동의했고 상대도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시작하는 일이니까요. 한쪽이 모든 걸 떠안는 게 아니라 서로 부담을 나누는 게 공평하다고 믿었어요. 저 역시 경제적으로 독립된 사람이었고 제 몫을 해내고 싶었습니다. 그게 저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상대도 그런 저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 눈에는 그랬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모든 게 순조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저희는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부동산을 돌아다니거나 필요한 물건들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가구점에 가서 침대를 보고 가전제품 매장에서 냉장고를 비교하고 그런 일상적인 준비들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상대의 말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어요. 정말 사소한 변화였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같이 가구를 보다가 제가 어떤 디자인이 괜찮다고 하면 상대가 그건 좀 싸 보인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제품을 가리키며 이런 게 더 품격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취향 차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날엔 주변 친구들 이야기를 하다가 누가 어느 회사를 다니는지, 연봉이 얼마인지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는데 상대는 유독 그런 이야기를 자주 꺼냈어요. 누구는 대기업을 다닌다. 누구는 집안이 좋다. 그런 말들이었죠. 그리고 가끔씩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요즘 세상은 조건을 따질 수밖에 없다고요. 결혼도 결국엔 현실이라고, 사랑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단순한 말버릇이 아니라는 걸요. 그냥 대화 중에 스쳐 지나가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상대가 무언가를 의도한 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신혼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정한 예산 안에서 괜찮은 집을 찾으면 상대가 이 정도면 우리 수준에 맞냐고 물었어요. 더 좋은 데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죠. 저는 예산을 생각하면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했지만 상대는 뭔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쌓여갔습니다. 하나하나는 정말 작은 일들이었어요. 문제라고 부르기엔 너무 사소했고 따지고 들기엔 제가 예민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결혼을 앞두고 긴장해서 그런 거겠지 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뭔가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한 게요. 하지만 그땐 정말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긋남은 조금 더 분명해졌습니다. 여전히 큰 문제라고 부를 수는 없었지만 불편함이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희는 주말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부동산에 같이 가서 집을 보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당일 아침에 상대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다고 했습니다. 회사 일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일이 급하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다음 주말에 다시 보자고 했죠. 그런데 다음 주말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일이 생겼다고 연락이 왔어요. 세 번째 주말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번엔 몸이 안 좋다고 했어요. 약을 먹고 쉬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푹 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혼자 부동산을 다니며 집을 알아봤어요. 사진을 찍어서 상대한테 보냈지만 답장이 늦게 오거나 간단하게만 왔습니다. 괜찮은 것 같다. 알아서 해도 된다. 그런 말들이었죠.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함께 준비하기로 했던 일인데 혼자 하고 있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상대가 바쁜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준비 외에도 할 일이 많을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상대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만나서 얘기하자고 해서 저는 카페로 나갔습니다. 상대는 제 앞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좋은 제안을 받았다고요. 다른 회사에서 임원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했습니다. 연봉도 지금보다 훨씬 높아진다고 했어요. 저는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기회인 것 같다고 했죠. 상대는 고맙다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조금 이상했어요.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대는 이제 자기가 더 큰 역할을 맡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책임도 커지고 위치도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신혼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본인이 집안을 책임질 수 있게 되니 역할 분담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냐고 했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역할 분담이 뭘 의미하는지 물었죠. 상대는 말했습니다. 집은 제가 준비하는 게 어떻겠냐고요. 본인이 앞으로 더 많이 벌 테니 그 정도는 해야 균형이 맞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멈칫했습니다. 저는 상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정확히 확인하고 싶었어요. 카페 안은 시끄러웠습니다. 커피 머신 돌아가는 소리, 사람들 웃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가 들렸죠.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 우리 반씩 준비하기로 했잖아요. 상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고 긴 한숨이었어요. 마치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요.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달라졌다니까. 내가 임원 된다고 했지? 임원이야, 임원. 알아들어?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컵을 바라봤습니다. 커피가 반쯤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진짜 답답하네. 세영아, 내 연봉이 얼마가 되는지 알아? 2억이야, 2억. 그것도 연봉만 그렇고 상여금까지 합치면 더 많아. 상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흥분은 가라앉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근데 집 하나 구해오는 게 그렇게 큰일이야? 남들이 들으면 웃을 일이야. 임원 사모님이 되는데 그 정도는 해야 균형이 맞는 거 아니야? 균형이요? 저는 그 단어를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균형. 무엇과 무엇 사이의 균형을 말하는 걸까요? 그래, 균형. 나는 밖에서 일하고 돈 벌어오잖아. 그럼 너는 집안 꾸리는 게 맞지. 그게 부부 아니야? 우리 처음에 합의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언제 얘긴데. 상황이 바뀌면 계획도 바뀌는 거지. 상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할게. 임원 사모님 소리 듣는 게 쉬운 줄 알아? 그 정도 위치면 주변에서 보는 눈도 있고 수준이라는 게 있어. 근데 신혼집도 제대로 못 구해오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준이요? 그래, 수준. 요즘 여자들은 권리만 주장하잖아. 근데 세영이 너는 다를 줄 알았어. 현명한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상대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있잖아, 너도 생각해봐.
내가 얼마나 벌어오는데. 평생 일 안 해도 되잖아. 편하게 살 수 있고. 다른 여자들은 이런 기회 없어. 진짜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종훈 씨, 제가 일 안 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줄 아세요? 그게 아니라 내 말은 저도 일하는 게 좋아요. 제 커리어도 있고 제 삶도 있어요. 아, 그래. 알아. 근데 결혼하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잖아. 가정이 먼저고 남편 커리어가 먼저고. 저는 가방을 집었습니다.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디가? 생각 좀 할게요. 뭘 생각해? 이게 뭐가 생각할 일이야? 상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옆 테이블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어요. 세영아, 야. 너 지금 진짜 이상한 거 알아? 내가 뭘 잘못했어? 더 나은 조건 만들어주겠다는데 집 하나 구해달라는 게 그렇게 큰 요구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앉아. 이야기 안 끝났잖아.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야, 박세영. 상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꽤 들어가 있었어요. 사람들 보잖아요. 놔주세요. 너 진짜 1억이야? 내가 얼마나 좋은 조건인데. 내 나이 생각해봐. 30 넘었잖아. 나 말고 누가 너 데려가. 이런 조건으로. 저는 상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놔주세요. 세영아, 너 진짜 후회한다? 내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임원이면 얼마나 바쁜지 알아? 근데 그 와중에도 너 생각해서 시간 내는 거야. 이 정도면 너도 뭘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방을 메고 카페 문을 향해 걸었어요. 야, 박세영. 지금 가면 진짜 끝이야. 뒤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대가 따라 나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상대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내가 말을 좀 심하게 한 것 같다. 미안. 잠시 뒤 또 왔습니다. 근데 내 말도 일리 있지 않아? 그리고 또 생각해보고 연락해. 너도 좀 이해해줘야지. 저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상대한테서 매일 연락이 왔어요. 전화도 오고 문자도 왔습니다. 세영아, 화 풀어. 내가 잘못했어.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감작이 연락 끊으면 나 어떡해. 하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저녁에 만나요. 할 말이 있어요.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알았어. 어디서? 장소를 정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어요. 저녁 7시, 저는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10분쯤 지나서 상대가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웃으며 손을 들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오래 기다렸어? 아니요. 상대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미안해. 진짜로. 내가 그날 너무 예민했나 봐. 회사 일도 바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그치? 나도 너 화났을까 봐 걱정했어. 근데 다행이다. 그래서 생각 다 했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대의 눈을 봤어요. 네, 생각 다 했어요. 다행이다. 나도 우리 집 알아보기 시작했어. 좋은데 몇 군데 찍어뒀거든. 주말에 같이 볼래? 종훈 씨. 응? 저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상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소가 사라졌어요. 뭐, 결혼 못하겠어요. 파혼하고 싶어요. 야, 지금 뭐라고 했어? 파혼하자고요. 상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하지만 웃음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야, 장난이지? 이렇게까지 삐칠 일이야? 장난 아니에요. 아니, 진짜 무슨 소리야? 집 하나 구해오기 싫다고 결혼을 안 해? 그게 말이 돼? 집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하지만 설명해봤자 이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가치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가치관? 웃기네. 3년을 만났는데 갑자기 가치관이 안 맞아? 미안해요. 상대는 의자를 뒤로 젖혔습니다. 팔짱을 꼈어요. 야, 박세영.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누군데? 나 이제 임원이야, 임원. 연봉이 얼마인지 알아? 알아요. 2억이라고 하셨죠. 그래, 2억. 근데 그런 사람을 내가 차버린다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야, 솔직히 말해볼게. 너 나이가 몇인데? 33이잖아. 그 나이에 나같이 조건 좋은 남자 만나기 쉬운 줄 알아? 그건 제가 걱정할 일이에요. 진짜 대단하네. 근데 뭐, 내 마음대로 해. 나는 상관없어. 너 말고도 여자 많으니까. 상대는 휴대폰을 꺼내서 뭔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요. 사실 회사 사람들이 막 소개해주겠다고 난리야. 임원 됐다고 하니까. 다들 딸 있다, 동생 있다 그러더라.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의리 있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너 기다려준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나오면 나도 어쩔 수 없지. 상대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봤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볼게. 진짜로 파혼할 거야? 네. 후회 안 해? 안 해요. 알았어. 좋아. 그럼 우리 결혼 준비하느라 쓴 돈 있잖아. 그거 다 정산하자. 반반 내는 거 아니었어? 근데 내가 파혼하는 거니까 내가 더 많이 내는 게 맞지 않아? 계산서 보내주세요. 제 몫은 낼게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는 내가 차버렸다고 말할 거야. 내가 나한테 집착했다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상대는 비웃었습니다. 야, 너 진짜 평생 후회할 거야. 두고 봐. 나 같은 사람 다시 못 만난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어요. 그럼 이만 갈게요. 야, 야. 아직 할 말 안 끝났어.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카페 밖으로 나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눈물이 났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안도감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리할 게 많았습니다. 웨딩홀 예약을 취소하고 스튜디오에 연락하고 드레스 계약을 해지해야 했어요. 하나하나 전화를 돌리는 일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네, 취소하려고요. 네, 사정이 생겨서요. 위약금이요? 알겠습니다. 양가 부모님께도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어머니께 먼저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나야. 세영아. 무슨 일이야? 저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네. 그 사람이 뭐 잘못했니? 가치관이 안 맞았어요. 엄마는 내 편이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아버지는 짧게 물으셨습니다. 후회 안 하겠니? 안 해요, 아빠. 그래, 알았다. 힘들면 언제든 집에 와. 이틀 뒤 회사 후배한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회사 기억나세요? 응, 왜? 제 남자친구 친구가 그 회사 또 알아봤대요.
진짜 이상한데 맞대요. 후배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무실이 오피스텔인데 직원이 5명도 안 되대요. 근데 홈페이지는 엄청 크게 만들어 놨고 투자 유치한다고 자료만 계속 만든대요.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월급을 제때 안 준대요. 나중에 준다고만 하고. 그래서 그 친구 안 간대요. 그래, 잘했네. 며칠 뒤에는 대학 동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세영아, 너 파혼했다며? 응, 어떻게 알았어? 그 사람이 주변에 얘기하고 다니더라. 내가 집착해서 헤어졌다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근데 말이야, 내가 좀 이상한 얘기 들었어. 뭐? 동기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내 친구 동생이 그 회사 다니다가 나왔대. 완전 이상한 데래. 어떻게? 처음엔 임원 제안한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일이 이상했대. 실제로 하는 사업은 없고 투자 유치 자료만 만들고.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제때 안 주고 나오려고 하니까 각서 쓰라고 했대. 회사 업무 내용 유출하지 않는다고. 진짜? 응. 그 동생이 겨우 나왔대. 몇 달 고생하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상대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미 끝난 사이인데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결혼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그 회사에 문제가 있다면 저도 같이 휘말렸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지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세영아, 그 사람 회사 이름이 뭐였어? 왜? 우리 회사 사람이 그 회사 면접 제안받았대. 근데 검색해보니까 좀 이상하다고. 저는 회사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맞네. 야, 이거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후기 찾아보니까 월급도 제때 안 주고 사업도 실체가 없대. 그래, 안 가는 게 좋겠다. 점점 그 회사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건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2달하고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날씨가 좋았습니다. 창문을 열어두니 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왔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처음엔 받을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요즘 스팸 전화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2번째 울렸을 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세영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 김민수 경위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경찰서라고요? 네, 네. 박종훈 씨와 아시는 사이십니까? 예전에 알았던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경위님이 말했어요. 박종훈 씨가 관련된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참고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나와 주실 수 있으십니까? 무슨 사건인데요? 전화로는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오셔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언제 갈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경위님은 월요일이나 화요일 저녁에 오면 좋겠다고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일까? 무슨 사건일까?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내내 집중이 안 됐어요. 시계만 자꾸 쳐다봤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왔어요. 경찰서 주소를 검색해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일까? 상대가 무슨 일에 연루된 걸까? 경찰서 근처 역에 내렸습니다. 역에서 나와 길을 건너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진짜로 경찰서에 가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컸어요.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가 있었어요. 경찰관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 형사과 김민수 경위님 찾아왔는데요. 신분증 보여주시고 여기 방문 기록 작성해 주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볼펜을 잡는데도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름을 쓰고 방문 목적을 쓰고 시간을 적었습니다. 2층 형사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복도가 길었습니다. 양쪽으로 문들이 줄지어 있었고 어디선가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왼쪽 끝방입니다. 안내받은 대로 걸어갔어요. 복도를 걷는 제 발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이 여러 개 있었고 경찰관 두 분이 계셨어요. 세영 씨 맞으시죠? 앉으세요. 저는 김민수 경이고요. 이쪽은 조경민 경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놨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영 씨는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입니다. 무슨 일인가요? 경위님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박종훈 씨가 다니던 회사가 사기 조직으로 밝혀졌습니다.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사기요? 네. 투자 사기입니다. 실체 없는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투자금을 받아낸 겁니다. 피해자가 15명이고 피해 금액은 15억 원 정도입니다.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박종훈 씨는 그 회사에서 투자 제안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본인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게 세영 씨는 박종훈 씨로부터 그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습니까?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임원 제안을 받았다는 이야기, 연봉이 높아진다는 이야기, 그런 것들을 들었다고요.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한다고 했습니까? 자세히는 안 가르쳐 줬어요. 중요한 일이라서 비밀이라고만 했어요. 경위님은 메모를 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을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기억나는 대로 말했습니다. 경위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 회사입니다. 저기,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예정입니다. 구속이요? 네.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요.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사는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제가 아는 것들을 다 말했어요. 파혼한 이유도 물어보셨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경위님이 말했어요. 참, 혹시 박종훈 씨한테서 연락 오면 받지 마시고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벽에 기대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쪽 끝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제가 뭘 알았겠어요. 저도 속은 거라고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였어요. 저는 복도 끝을 바라봤습니다. 조사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상대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월급 받고 시키는 대로 자료만 만들었어요. 그게 사기인 줄 어떻게 알아요? 발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요. 한 걸음씩 걸어갔어요. 김민수 경위님이 제 옆으로 오셨습니다. 저기 계시네요. 보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럼 저쪽 계단으로 나가시죠.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조사실 문이 활짝 열렸어요. 상대가 나왔습니다. 경찰관 두 분이 양쪽에 서 계셨어요. 시간이 멈췄습니다. 상대와 눈이 마주쳤어요.
상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면도도 안 한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보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세영아. 상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세영아, 너 여기 왜 왔어? 너 무슨 일로 온 거야? 경찰관이 상대를 제지했습니다. 박종훈 씨, 조용히 하세요. 하지만 상대는 저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세영아, 이거 오해야. 나 진짜 몰랐어. 나도 속은 거라고. 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세영아, 제발 좀 들어봐. 나 억울해. 진짜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일만 했다고. 경찰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박종훈 씨, 그만하시죠. 세영아. 상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복도에 울렸어요. 세영아, 내 친척 중에 변호사 있다고 했잖아. 나 좀 도와줘. 제발.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뭐? 모르는 사람이에요. 상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세영아, 우리 3년 만났잖아. 3년이야, 3년. 그걸 다 잊은 거야? 잊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세영아, 제발. 나 진짜 억울해. 나 좀 믿어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도와드릴 이유가 없어요. 세영아. 상대가 앞으로 나오려고 했습니다. 경찰관이 팔을 잡았어요. 박종훈 씨, 그만하세요. 안 그러면 조사실로 다시 들어가셔야 합니다. 놔주세요. 세영아. 세영아, 이게 내 잘못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저는 돌아섰습니다. 계단 쪽으로 걸어갔어요. 뒤에서 상대가 계속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세영아. 야, 박세영. 너 이러는 거야? 진짜?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세영아. 제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현관을 나왔어요. 밖은 어두웠습니다. 건물 앞 계단에 잠시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밤바람이 차갑게 불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많았어요. 별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다른 번호였어요. 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세영아, 나 엄마야. 종훈이 좀 도와줘라. 저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를 차단했어요.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또 다른 번호였어요. 세영이, 제발 부탁이야. 우리 아들 살려줘. 이것도 지웠습니다. 차단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조금 더 여기 앉아 있고 싶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회사 동료가 점심시간에 말했어요. 언니, 이거 봐요. 뉴스에 났어요.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기사 제목이 보였습니다. 투자 사기 조직 적발. 피해액 15억. 저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실체 없는 사업으로 투자금 15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임원 자리를 미끼로 사람들을 모은 뒤 허위 투자 제안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피해자는 15명이며 주모자를 포함한 일당 6명이 구속되었습니다. 동료가 혀를 찼습니다. 에휴, 이런 사람들도 다 있네요. 피해자들은 어쩌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도 그 사건이 나왔습니다. 투자 사기 피의자들이 오늘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화면에는 경찰서 앞 모습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상대였습니다.
피의자들은 모두 구속 기소될 예정이며 검찰은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 날 대학 동기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세영아, 뉴스 봤어? 응. 대박이다, 진짜. 너 파혼 진짜 잘한 거다.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러게. 근데 너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 응. 나도 뉴스 보고 알았어. 와, 진짜 운 좋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잘 판단한 걸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투자 사기 주모자에게 징역 5년 구형. 기사를 읽어봤어요. 공범들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했습니다. 상대는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고 나왔어요. 투자 제안서를 직접 작성하며 사기에 가담한 피고인 박모 씨는 더 이상 읽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세영아. 응, 엄마. 그 집 어머니한테서 연락 왔다. 뭐라고 하셨어요? 미안하대. 그리고 종훈이가 구속됐다고 하더라. 알아요. 도와달라고 하길래 엄마가 딱 잘라 말했어. 우리 딸은 그 인연 끊었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고마워요, 엄마. 괜찮니? 네, 전 괜찮아요. 정말 괜찮았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회사 후배가 물었습니다. 언니, 그 사람 판결 났대요. 징역 3년이래요. 그래. 언니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그냥 가치관이 안 맞았을 뿐이야. 그래도 신기해요. 운명인가 봐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지금 저는 여전히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일상은 평범해요.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볼 거예요.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경찰서 복도에서 마주쳤던 순간 상대가 제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도와달라던 눈빛.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려고 한 적이 없어요. 복수를 계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결혼을 안 했을 뿐입니다. 제가 한 일이라고는 경찰서에 가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뿐이에요.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았고 과장도 하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세상이 알아서 판단했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선택을 했고 상대는 본인이 한 일의 결과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지난주에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세영아, 너 요즘 행복해 보인다. 그래요? 응. 표정이 편해 보여.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편안했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았고, 일하는 게 즐거웠고, 친구들을 만나는 게 기뻤습니다. 언젠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고요.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